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뉴스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울산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살인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었던 거죠. 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 사건은 그제 밤 늦게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10분쯤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그래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30대 남성이었고요.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얘기가 돼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처음 만났던 사이였던 상태예요. 네. 이 당시에 가해자인 남성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두 사람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요. 중간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다툼을 하는 중에 결국 가해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고요. 네. 이 사건 자체는 여성이 살던 집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먼저 분명하게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시간에 문제 삼으려는 건 이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살해당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사실 뭐 무슨 방식으로 만났든 아니면 그 두 사람 간에 아무리 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사람을 살해한 이상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미 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목숨을 잃어버리셨고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한테 뭐 가해자를 왜 만났냐, 뭐 왜 그런 방식으로 만났냐는 등 그 사건의 이유를 피해자한테서 찾으려는 거는 의미도 없기도 하고 또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건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부터 이제 발견될 때까지 왜 피해자가 제때 구조가 되지 못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먼저 최초로 이 여성분이 경찰에 112 신고를 했던 게 그제 밤 11시 10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전화를 걸기는 했는데 내가 누구고 지금 어디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가 무슨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경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정도가 2층이다 정도랑 뭐 나가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전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가해자였던 남성이랑 피해 여성이 다투는 소리나 여성의 비명 소리 정도만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소리만 들었다면 경찰도 분명히 이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겠죠. 누구나 지금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피해 여성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경찰이 했던 시도가 전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경찰이 피해 여성을 찾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사이에 가해자였던 남성이 자기 발로 인근의 파출소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자 죽였다고 자수를 한 거죠. 붙잡힌 게 아니라 자수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이 새벽 1시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분이 처음 신고를 한 지 거의 2시간이 다 지나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을 추궁하니까 현장이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때 가서 현장을 찾아가 봤지만 이제 피해 여성분은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면 사실은 전화가 끊기지만 않아도 위치 추적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못 찾았을까요? 네, 일단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두 가지였죠.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고요. 피해자가 어느 건물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2층인데요 라는 말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겠죠. 일단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피해자 전화번호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가입자 정보를 찾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는 우리가 실명으로 개통을 하니까 이 전화번호는 특정 사람만 쓴다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추적만 하면 어떤 번호는 어떤 사람이 쓰는 번호라는 걸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입자의 인적사항도 나올 거고 뭐 운이 좋다면 주소지도 찾아질 수 있어서 곧바로 그 주소지를 통해서 현장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거기서부터 수색이 막혔습니다. 왜요?
어떤가요?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SK나 KT나 LG U+ 같은 이통 3사, 그러니까 그 대형 통신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알뜰폰이라고 알려져 있는 별정통신사 있죠. 이걸 통해서 개통한 핸드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별정통신사는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자기들이 다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 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아까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정보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면 통신사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통신 3사든 별정 통신사 등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별정 통신사들이 제때 자료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 대형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뭐 빠르면 수십 분 내에도 바로 알려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365일 24시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전담 당직 근무자가 있고 긴급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근데 별정 통신사들은 본인들의 회사들이 영세하다거나 직원을 둘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아예 직원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찰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통신 3사에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3사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별정통신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이니까 별정통신사 어디에 누구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차단이 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별정통신사도 네. 결국에는 대형 통신사 3사를 쓴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전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돼 있지 않는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별정통신사 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고. 네. 그렇다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방식도 있잖아요. 네. 119 소방서들 신고할 때 이 방식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방법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사용자 위치를 찾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위치 정보를 찾는 경로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기지국 정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통신사 기지국이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단위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기지국 근처를 휴대전화 통신이 켜져 있는 상태로 지나갔거나 그 근처에서 통화를 했다거나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어떤 와이파이 기기에 접속을 해 있을 때 그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을 통해서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휴대전화의 위치 기능 있잖아요. 이 위치 자기도 기능. 모르게 지금 동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본인들 핸드폰 그 휴대전화에서 위치 기능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켜놓고 사용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위성이랑 통신을 하니까 이제 GPS 위성을 통해서 그 위치가 잡히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곧바로 찾을 수 있는 방식은 기지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지국의 범위가 적어도 500m, 600m 되고 심하면 수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건물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는 여기 기지국 정보는 별로 유용한 정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네. 대신에 더 정확한 거는 와이파이나 GPS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건물 아니라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GPS로 위치를 알더라도 건물이 여러 층이거나 하면은 어느 집인지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알더라도 발견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2층인데요 라고 말한 게 있었으니까 만약에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알았다면 찾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분의 휴대전화가 위치 기능도 꺼져 있었고 와이파이 기능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애써서 노력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을 방법은 기지국 정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계속 그 근처를 뱅뱅 돌면서 수색만 하고 어디일까?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건물이더라도 건물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예. 도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 가해자가 자수해서 현장을 찾아간 뒤에야 확인할 수가 있었던 또 겁니다. 밤 늦은 시각이었으니까 일일이 들어가서 검문 중입니다. 이렇게 네. 할 수도 없는 시간대이고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기도 어려웠겠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와이파이를 켜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별정통신사 휴대전화가 긴급 상황일 때 도움이 안 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깨달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됐던 사건 사고를 찾아보니까 2017년 12월에 경기도에서 벌어졌던 이건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갈탄을 이용해서 난로를 피우다가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독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이 이때는 119에 접수를 했습니다. 소방에 접수를 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신고자분이 가스에 이미 어느 정도 중독이 되신 상태다 보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의식도 희미하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디고 어느 현장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준 채로 그냥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방당국도 이번 사건의 경찰처럼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했는데 통신 3사에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별정 통신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색을 빨리 해보겠다고 알뜰폰 업체 4곳에다가 통신자료 좀 빨리 달라고 팩스도 보내봤는데 역시 이번 사건과 똑같은 이유로 조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토요일 밤이었거든요. 직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역시 또 이제 신원 조회를 찾는 것 자체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사고 때도 휴대전화 위치나 와이파이 정보는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기지국이 잡혔던 주소 거기로 출동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지국의 거리 오차가 심각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이나 경찰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신고하셨던 분의 휴대전화 번호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기 핸드폰에다 친구로 등록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친구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적어놓는 그렇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운 좋게 이름이나 이런 걸 적어놓거나 자기 직업이 보일 만한 그렇죠. 어떤 사진이나 이런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역추적을 해보는 방법을 쓰기는 하셨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공식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성명이나 이런 걸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찾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처음에 밤 9시 반에 접수가 됐는데 이 구조 과정에서 진짜 온갖 방법을 써서 신고자의 차량을 발견한 게 3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차가 발견됐으니까 차 근처에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그 차 근처를 다 수색을 한 거예요. 그 수색을 하는 데만 40분이 더 걸려서 9시 반에 접수가 됐는데 거의 새벽 1시가 돼서야 이 사고 신고를 하셨던 분들을 찾았고 이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가스 중독 사고인데 너무 늦네요. 너무 늦었던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뭐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긴급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이 별정통신사의 휴대전화 정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하게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이 피해자를 빨리 찾아야 될 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게 의심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통신 기록이나 위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정통신사는요. 어떤 경우에도 제때 정보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예 사무실에 근무자 자체가 없으니까 정보 조회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면 평일 주간이면 빨리 되겠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별정통신사 업체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이제 요청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자료를 빨리 안 주거나 그럼 뭐 늦어지고 있다거나 계속 이래서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면 며칠이 걸리고 심하면 2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 낮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범인이랑 어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돈을 붙였거나 했겠죠.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범인과 통화했던 그 휴대전화 정보가 남아있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전화기가 소위 말하는 대포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범인이 그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걸 든 채로 이동을 하면 위치 정보를 찾는 순간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그렇죠. 쉽겠죠.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찾아 신원 정보를 찾든 아니면 GPS나 이런 거로 위치 정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인적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알뜰폰이나 별정 통신사 업체들이 정보를 제때 안 주니까 뭐 당장 다음 날
이거는 뭐 2주 뒤 벌어지면 이미 보이스피싱 범인은 돈을 딴 데로 버려버렸거나 만약 대포폰이라면 버리고 명의를 바꿔버리고 잠적하겠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몇십 분 안에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돈이 송금된 이상에는 나중에 범인을 찾더라도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또 드는 생각에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 알뜰폰 쓰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요금제 싸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별로 그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별정 통신사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로요. 어르신들한테도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네요. 어르신들도 똑같은 이유로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세요. 기능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이동통신 3사 거를 쓸 이유가 있겠냐면서 알뜰폰을 쓰는데 위치 추적이 안 되거나 이렇게 확인이 늦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이제 사람을 못 찾는 사고가 났을 때 알뜰폰이면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별정 통신사가 아예 개별적으로 기지국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 대기업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대기업 3사의 기지국을 쓰는데 네. 이걸 그러면 곧바로 다이렉트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알뜰폰 같은 별정 통신사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든 제공하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통삼사처럼 이제 별정 통신사도 좀 규모가 큰 곳 중에서는 일부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대다수 업체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24시간 동안 직원을 돌려가면서 긴급한 상황에 이런 정보를 제공을 빨리빨리 해야 될 의무는 별정통신사한테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별정통신사인지 그렇죠. 알아볼 방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알뜰폰이나 별정통신사 요금제들이 저렴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줄이고 대신에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니까 그렇죠. 별정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늘리면 대신 요금을 더 올려야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강제를 하든 어떤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자료 제공 조회, 그러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신원을 찾을 때 보통 경찰이든 소방이든 1차적으로는 통신 3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사에서 없다고 회신이 오면 그러면 별정통신사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별정통신사들은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려주는 대형 통신사한테다가 이 알뜰폰 별정통신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맡겨놓으면 안 되냐. 그러면 급할 때 바로바로 찾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알뜰폰 업체이지 그 알뜰폰 업체가 빌려 쓰는 통신사한테 정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원래 제공하기로 한 가입자가 허락한 곳이 아닌 곳에 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알뜰폰 사용하시면서 네. 과연 내가 별정 통신사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글쎄요, 이제 알뜰폰이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뭐 우체국 알뜰폰이다, 뭐 소위 알뜰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지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역시 가입자 정보를 통신 3사로 옮겨놓는 건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으로 업무를 하도록 강제를 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하고 통신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정통신사의 가입 정보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한 적어도 올해 중에는 이걸 빨리 개발을 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어르신들도 비용 절감하겠다고 이용하거나 또 저소득층들도 통신비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렴한 경우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이런 알뜰폰을 이용하시는 분이 뭐 실종됐다거나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범죄에 노출됐다거나 이런 위험 상황에 벌어질 때는 이런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결코 알뜰폰 이런 별정통신사 이용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정통신사를 통해서 이용하시고 계신 분이 1,1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전화 서비스를 가입하고 계신 분 중에 15%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엄청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부담을 그만큼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15%에 달하는 인구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범죄에 연루된 의심이 들 때 이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발되든지 법적으로 어떤 문구를 바꿔서 이제
통신사들이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여기에만 그쳤는데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희정 기자와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별정 통신사 어떤 제도가 또 필요할지 그 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